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정신승리, 정말 끝이 없습니다. 최근 공동훈련을 가지고 또 한 번 여론몰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외국군 공동훈련을 자주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한국은 제외시켰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공동훈련이 뜸했던 것은 외교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소식을 마치 일본이 한국을 단절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일본 네티즌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9일 니케이 신문은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자위대와 외국군의 공동훈련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집계 결과 공동훈련은 총 38차례로 주당 2회꼴이었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경우 4월에서 5월에만 총 4차례에 그쳤던 것과 대비되는 횟수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자위대가 코로나 확산 초기인 작년 상반기에는 공동훈련을 사실상 중단했다가 작년 여름 이후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하면서 훈련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위대의 공동훈련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쿼드 멤버국인 호주와 인도는 물론 유럽 국가 등을 포함하는 다자 훈련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이어 2018년 이후 한일 양국 간 공동훈련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사실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정말 쓸데없는 토론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의견들은 이러했습니다. 일본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와 함께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동훈련의 문을 열고 있다. 공동훈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영원히 공동훈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곧 주한미군 철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일본과 공동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초조할 것이다. 와 같은 반응이었고 레이더를 위협 조사하는 상대 따위와 훈련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과거 거듭된 통신에 의한 호소를 무시하고 레이더를 조사한 한국의 탓이다 와 같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을 언급하는 의견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총 4차례 이뤄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인데요.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광개토 대형함과 해양경찰 소속 삼봉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잠 초계기가 정찰 비행을 하던 중 광개토 대형함이 대잠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작동 후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한일 양측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사건입니다. 먼저 도발을 해놓고 초계기의 교신에 한국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당시에도 일본 언론들은 언어적 오해를 이용해 마치 한국 국방부가 계속 진술을 바꾸는 듯한 인상을 대중에게 남겼습니다. 당시 광개토 대형함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접근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피하 식별 장치와 광학 추적 장비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열 감지 방식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광학 장비를 켜면 추적 레이더도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 측은 이를 두고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해서 초계기를 향해 전자파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자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억울하다고 말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들은 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아베 전 총리는 지지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한국군과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며 신나게 한국 때리기를 시전했고 일본에서는 한국군과 자위대 간 협력과 교류 활동의 축소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일본이 한국과 공동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부터 우리나라 국방부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왔습니다. 2020 국방백서의 국방부는 일본을 2018년에 이어 한 단계 격화된 표현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동반자라는 단어 대신 이웃국가라는 단어로 일본을 서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문제도 있었기에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웃국가로 일본을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비롯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2018년 12월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공동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쩔쩔매거나 아쉬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착각은 거의 망상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한일 군사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 안보 협력이 한일 간 현안과는 별도로 지속 강화돼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도 일본 언론은 헐레벌떡 한국이 일본과 군사교류를 하고 싶어 한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전했는데요. 한국이 일본과 군사교류를 재개하려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복원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동맹국으로서 협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우월감을 느끼는 듯한 일본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행해지던 일본의 정신승리는 곧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며 삼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복원에 나섰고 아시아 동맹국들을 통해 중국의 영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 국방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제19차 한미통합 국방협의체를 열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협력 증진을 위해 근시일 내에 3자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죠.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국 국방부는 한일 군사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지속하며 군사 교류를 거부할 경우 미국의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측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이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징용 배상 문제와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 구체적 해결책을 일본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측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심을 쓰는 듯한 뻔뻔한 태도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인데요. 다행히 미국의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플래그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북한 관리들의 반응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언급 대신 우리가 매우 자주 수행하는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선 20여 개 부대에서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외국인 참가자는 약 300명이라면서 미국 외에 한국 공군과 일본 자위대가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얼마 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미일 삼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면서 우리는 그 훈련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이번 레드플래그 참가가 확정되면 이는 2018년 이후 3년 만의 참가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2019년에는 KF-16 추락으로 동일 계열 전투기 비행이 중단되면서 각각 참가하지 못했죠. 나토 사무총장 또한 중국을 겨냥해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4개 국가와 협력을 당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으로 8일 백악관은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공급망 개선을 위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국 내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미국의 행보에는 파트너 국가인 한국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강국인 한국이 74번이나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인 한국과 대만은 물론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언급하며 공정한 반도체 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정부는 물론 기업들을 망라하는 공급망 강화 국제회의를 소집키로 했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를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도 초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피터 헤럴 백악관 국제경제력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포럼과 관련해 국가 정상급 레벨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등하고 호혜적인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과거 미국만 등에 업고 아나무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동맹 손목을 잡아 끌어 억지로 한자리에 앉히는 미국식 압박 외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동맹을 챙기고 가치와 이상을 중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방식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맹국을 넘어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되며 한국이 자국에 미칠 영향이 커진 만큼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짚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